3장 새로운 가족의 탄생. 선녀들의 한복집. 옛날 한 옛날에 사냥꾼을 피해 도망치던 사슴은 자신을 숨겨준 나무꾼에게 은혜를 갚는답시고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하는 셈을 알려준다. 얼씨구. 나무꾼은 사슴의 귀뜸대로 샘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미네랄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지상의 샘까지 목욕을 하러 온 선녀들의 날개옷 하나를 숨기고, 무슨 복불복 게임도 아닌데 날개옷을 도둑맞은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 결국 나무꾼과 살림을 차리고 전업주부로 눌러앉는다. 어렵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무꾼에게 이 정보를 넘겼던 건지 이후의 전개를 빤히 꿰고 있던 사슴이 아이가 셋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건만, 셋째 아이를 낳기 전에 어찌어찌 날개옷을 손에 넣은 선녀는 아이를 양쪽 겨드랑이에 하나씩 끼고 미련 없이 훨훨 날아 하늘로 돌아간다. 우후라. 시름에 빠진 나무꾼 앞에 다시 나타난 오지랖 넓은 사슴은 선녀도 몰랐던 천상행 두레박의 존재를 알려주고,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선녀와 재회한 나무꾼은 옥황상제의 정식 사위가 되어 잘 사는 듯 했지만, 예전에 선녀가 하늘의 가족들을 그리워했듯이 지상에 홀로 남은 노모가 자꾸만 눈에 밟혀서 천마를 타고 잠시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귀한 천마를 이용하는 데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는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돌아와야 하며 땅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 나무꾼은 어머니의 얼굴만 얼른 뵙고 돌아가려 했으나 아들을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가 그렇게 순순히 보내줄 리 만무하고, 하늘나라에서 처가살이 하느라 눈칫밥 먹었을 아들에게 뭐라도 든든히 먹이고 싶었던 어머니가 펄펄 끓는 팥죽 한 사발을 건네자 닭이 3번 울기 전에 급히 먹으려던 아들은 그 뜨거운 죽을 천마의 등에 쏟고 말았으니 아뿔싸. 이 설화의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부터 나무꾼은 눈에 불을 켜고 문제의 그 사슴을 찾아 헤매다가 녹용장수가 되었다나 뭐라나, 샘 근처를 밤낮 없이 배회하다가 아예 선녀탕을 차렸다나 뭐라나.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족이라는 작은 이파리의 인맥이 순식간에 우주의 규모로 확장되며 머릿속을 꽉 채워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착하는 건 날개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 꼭 선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선녀에게 진짜 가족은 하늘나라의 부모님과 형제들이었던 걸까? 그래도 아이는 데려가지만, 만약 3번째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발목을 잡았다고 원망하며 살았을까? 그 양아치 같은 사슴이 선녀에게는 두레박 얘기를 끝까지 안 해줬을 테니까. 어딘가 얼렁뚱땅인 것 같으면서도 그립고 버겁고 애틋하고 안타까운 가족이란 대체 뭘까? 어떤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가는 동지일 것이다. 인생은 대체로 무상하지만 그것을 통과해 나가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아서 짧다거나 길다고 감히 논할 수 없는 인생 전부를 놓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어둑해지는 저녁에 산골짜기 하나 외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그늘 없이 아지랑이 달뜨는 사막을 포속포속 발자국 소리만 찍으며 묵묵히 견뎌내는 동안 그 길에 동행할 도반 하나 얻는다면 날개옷을 잃고 던져진 이 세상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세상은 어째서 이러한가? 세상은 어째서 가파른 산골짜기이며 가혹한 사막인가?
누군가에겐 세상이 싱그러운 평원이라는 풍문은 어찌 된 일이며 꽃과 과실 풍요로운 저만치의 풍경은 그저 신기루인 것인가. 저 모퉁이 너머엔 무엇이 있을 것이며 거친 바람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았어도, 어디론가 훌훌 날아가지 못했어도, 누군가 내 발목을 잡았어도, 때로 그곳에서 다시 가족은 탄생한다. 외로움에 비틀거리고 낯선 곳을 헤매더라도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어떤 가족은 그렇게 탄생한다. 서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이 어느 갈림길에서 만나 가족이 된다. 외로운 사람들은 정이 해픈 탓에 쉽게 길들지만 도지고 덧나는 상처가 슬플지언정 해픈 게 뭐가 나쁘단 말인가. 한 여자는 남동생이 술 한잔 마시고 오겠다며 자기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들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집에서 남동생의 연상녀 애인과 함께 살며 그 연상녀의 전 남편이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딸처럼 함께 키우고, 또 다른 여자는 만나기만 하면 앙앙불락 할퀴어대던 엄마가 죽기 전에 유부남과 연애를 하다 늦둥이로 낳아놓은 남동생을 아들처럼 키워서 그렇게 자란 딸과 아들이 만나 연애를 하며 또다시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이야기는 선녀와 나무꾼보다 더 환상적인 우리 시대의 동화다. 가족의 탄생 2006. 지금이야 그런 설정이 대수로울 게 없지만 당시에는 남동생이 등장하고 얼른 들어오라며 손을 잡아 끌고 데려온 무심씨가 20살가량 나이 차이가 나는 연상녀여서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던 기억이 난다. 실제로 당시만 해도 따지고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 두 여자가 피부치도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내용이 상당히 진취적이었다. 나중에 경석이와 채연이의 계보가 드러나면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질 때는 행복한 웃음이 저절로 얼굴에 번진다. 김태용 감독은 이 작품으로 2006년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만추를 리메이크하면서 여주인공으로 탕웨이를 캐스팅했는데 나중에 둘은 가족이 되었다. 감독 김태용, 주연 문소리, 엄태웅, 고두심, 공효진, 김혜옥, 봉태규, 정유미. 고맙습니다. 모두 다요. 동네에 맛있는 밥집이 있었다. 주로 저녁에 장사를 했고 술도 팔았다. 곱고 다정한 사장님이 혼자서 야무지게 꾸렸던 그 가게는 근방에서 은근히 유명했다.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사장님을 이모라고 불렀다. 친구들은 오늘 이모네 가서 밥 먹자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끝내 그 이모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현실의 이모들과 별로 살가운 관계가 아니라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가족관계의 호칭으로 타인을 부르는 게 어쩐지 내키지 않았다. 단골 삼아 드나들면서도 나 혼자 고집스레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어색해서 늘 대충 얼버무리곤 했다. 어느 날 그 집은 문을 닫았고 친구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또 다른 이모를 발빠르게 만들어서 가족 상봉을 했다. 그런데 자식도 없이 종종 어머니 소리를 듣는 처지가 되고 보니 단골집 사장님을 이모라고 부르지 못해 겸연쩍었던 기억은 양반이었다. 도대체 손님이라고 하면 충분할 자리에 왜 어머님, 아버님이란 말을 집어넣는 건지 대관절. 가족관계의 호칭으로 누군가를 부르면 순간적으로 최면에라도 걸린 듯이 그 역할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서 축지법처럼 관계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가끔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맺어진 가족조차 버거운 판에 나이도 몇 살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서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뜨악하다. 게다가 이제 나이를 먹는다고 누구나 당연하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시절이 아니며 설사 그런 시절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역할을 원하면서도 맡을 수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뇌가 너무 후져서 번번이 내가 네 애미냐? 라고 받아치고 싶지만 소심한 탓에 어설픈 복화술로 입술만 달싹거리고 만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장을 지나가다가 누군가 어머니! 라고 그녀를 불러 세웠을 때 여자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멋쩍게 웃는다. 어쩌면 집에서 밥을 차려준다거나 친부모가 방치한 아이들을 안아서 품는 여자의 행동들이 여느 집에서 흔히 어머니가 하는 역할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따로 호칭이 없다. 남자는 때때로 아이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하며 보통의 아버지들처럼 남자아이가 겪는 성장의 신호들을 알려주지만 아이는 마지막까지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 저마다 작고 약한 물고기였던 그들은 큰 물고기에 맞서기 위해 각자 우연히 맞게 된 위치를 지키며 살았을 뿐이라서 이를테면 거친 세상을 향해 한껏 부풀린 탈을 뒤집어 쓰고 그림자로 신용했을 뿐이라서 기존의 호칭들은 낯설고 겸연쩍었으며 딱 들어맞지 않았다. 그들은 작아서 쓸쓸하고 외로워서 가난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도둑질을 해야 했다. 작고 외로웠던 그들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도둑질했다. 개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개발의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서 오히려 외면하게 되는 허름한 가옥.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함께 행복했다.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비좁은 한뼘 하늘에 번지는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파도가 밀려올 때 손을 맞잡고 점프를 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가족인 척하면서 모여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만 세상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일에는 금세 흥미를 잃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거기 모여 살았는지 사람들은 끝내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맞서 휘두를 것이 하나도 없는 탓에 그저 그림자나 부풀리면서도 빈손을 서로 맞잡고 파도를 넘는 이들을 설사 가족의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이 아닐 이유가 없다. 스위미는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거대한 참치를 물리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는지 알아? 스위미는 절대로 흩어져서는 안 되며 각자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알려주었지만 남자아이는 거추장스럽던 여자아이를 정말로 동생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도둑질에 회의를 느낀다.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는 구들장 밑에 묻히고 그들의 대우는 조금 더 버티다가 결국 무너진다. 작은 물고기들이 거대한 참치에 맞서는 건 역부족이다. 꼭 이들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어느 시점에서 역부족이 된다. 어떤 꽃은 일찍 피고 어떤 꽃은 일찍 지지만 모든 알은 깨어지고 어린 새는 자라서 둥지를 떠난다. 다시 겨울이 왔고 아이는 세상을 향해 홀로 뛰어들었다. 자기 혼자서 내내 아빠였던 남자는 온전히 아저씨로 돌아갔지만 아이는 고개를 외로 틀며 번번이 밀어냈던 그 겸연쩍은 말을 그제야 속으로 중얼거려 본다. 아빠.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이에서 해가 뜨고 바람이 분다. 별이 반짝이고 구름이 지난다. 비가 내리고 운이 좋으면 무지개가 뜬다.
그러니 기쁠 것도 슬플 것도 없다. 그저 고마울 뿐이다. 고맙습니다. 모두 다요. 어느 가족 2018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이 작품 외에도 아무도 모른다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까지 가족을 소재로 워낙 걸출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그의 작품으로 이번 리스트를 다 채울 뻔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고민 끝에 어느 가족을 고른 이유는 그야말로 아무 연고도 없는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잠시 한 집에 모여 가족처럼 정을 나누다가 세상이라는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흘러가는 모습이 가슴을 울렸기 때문이다.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지만 특히 엄마에 해당되는 역할을 맡은 안도 사쿠라가 두 아이는 당신을 뭐라고 불렀느냐는 질문을 받고 눈물을 쓸어내며 우는 장면은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주연 릴리 프랭키, 안도 사쿠라, 마츠오카 마유, 키키 키린, 조 카이리, 사사키 미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를 키우다가 대학원에 들어갔고 30이 넘어서야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시간 강사는 무슨 얘기 끝에 박사학위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판단해서 그 공부를 혼자 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자격증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전공 선택쯤이었던 그 시간에 강의실을 들락거리며 배운 건 다 잊어버렸어도 이 얘기만큼은 왜 그런지 지금도 기억에 또렷하다. 스스로 판단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출판 기획을 하던 지인은 필자를 섭외할 때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안하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나는 안타깝게도 몇 안 되는 지인 찬스조차 쓸 수 없었으나 박사였더라도 다르지 않았을 테지만 그건 판단의 간편 기준에 가깝다. 검증과 확인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외부의 시스템을 차용하는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일일이 다 먹어보기보다는 번거로우니까 그나마 오류가 적은 기준을 적용해서 선별 작업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학문의 영역을 벗어나거나 그 기준을 무작정 절대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이미 수없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는 대충 주민등록증을 받고 어른이 된다. 박사는 되기 어렵지만 어른은 대부분 가만히 있어도 된다.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벼랑간 어른이 되어 투표라는 행위로 국가의 일에도 참여할 수 있고 자동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할 수도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고 아무튼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온갖 것들을 하려면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스스로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처신할지 판단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쌓이는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걸까? 가짜 박사가 있듯이 가짜 어른도 있다. 가짜 어른이 더 많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떨까?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처럼 주제를 정하고 뚜렷한 목표에 따라 공부를 한 끝에 그 자격을 얻는 걸까? 아니면 그저 대충 그럴만하다고 평균치로 추정한 나이에 포괄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덜컥 부모가 되는 걸까? 21살의 클라라는 스쿠터를 타고 혼자 병원에 와서 익명으로 출산을 한다. 프랑스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 모양이다. 클라라는 아이를 출산하고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키우고 싶지 않아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녀는 별 미련 없이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세상 밖으로 내놓은 아이를 마지못해 한번 보고는 훌쩍 떠나버린다. 프랑스에는 친부모 확인 국가 지원소라는 게 있어서 생모가 선택할 경우 나중에 아이가 생모를 찾으려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밀봉해서 보관해 놓는다고 한다. 생모가 친권 포기서를 제출하면 2달의 숙려 기간을 거쳐 아이는 국가보호아동으로 등록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양 신청자들을 검토하는 동안 아이는 위탁보호사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생모가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유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 단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를 놓고 찬반 논란이나 벌이며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나라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의 행복을 기원하면서도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프랑스의 시스템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덜컥이라는 표현은 거칠고 무례하지만 입양으로 부모가 되는 과정은 훨씬 복잡하다. 일단 국가가 개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또는 회피하기 위한 심지어 전가하기 위한 모든 장치가 마련된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생모로부터 테오라는 이름을 받은 아이에게 좋은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다. 좋은 양부모 후보란 아무 고난도 안 겪거나 무난하고 순탄히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뢰밭도 걷고 꽃밭도 걸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지뢰를 잘 제거해 왔냐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자격을 누가 판단할까? 대체로 세상의 자격이란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추정된 능력치를 시험 이후로도 꾸준히 발휘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운전 면허증이 그렇고 병아리 감별사 자격증도 그렇다. 그러니 자격 테스트를 거치지도 않은 채 할 일 없이 나이를 먹다가 문득 어른이 되고 심지어 무럭무럭 자라서 꼰대가 되고 아이가 태어나준 덕분에 부모가 되었더라도 운전을 할 때마다 안전벨트를 매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듯 어른다운 어른과 부모다운 부모가 되려면 부단히 자신을 단속하고 노력해야 한다. 태우는 어렵게 엄마를 만나지만 어쩌면 모든 생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시스템을 통해 그만큼 어려운 심사 과정을 거쳐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지는 건지도 모른다. 어떤 시스템을 거치든 부디 모두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 행복하기를. 가족이 되기까지 2018 태어나자마자 생모와 이별한 태우와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알리스가 결국 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보여주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다. 생모와의 이별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태우의 신체 반응과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알리스의 입양 확률이 의외의 긴장감을 안겨준다. 약간의 로맨스가 뜬금없는 양념처럼 추가되는데 그것도 나쁠 건 없다. 병원과 사회복지센터와 입양기관의 담당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각자의 역할이 분분한 데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집중하고 봐야 한다. 위탁보호와 입양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따뜻한 작품이다. 감독 잔 에리, 주연 상드린 키베르랭, 질 르르슈, 엘로디 부셰즈, 올리비아 코트. 슈퍼맨은 어디에? 어느 날 어느 우울한 인생이 술을 마시러 가는 길에 우울한 얼굴로 잠시 들렀다. 그 우울한 인생은 간간히 표정이 풀어질라 치면 얼른 다잡아 우울 모드를 재정비하며 인생에도 연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섞어 말했다. 인생에도 연고는 있지 않겠냐는 내 말에 우울한 인생은
사랑이냐고 되물었고 나는 사랑이거나 사람이 아니겠냐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했다. 우울한 인생이 원한 건 오버 더 카운터의 레디메이드 연고였을까? 걱정한 일이 닥칠 때까지 걱정하지 않는다는 내게 대책 없다는 진단을 남기고 술을 마시러 떠난 그 우울한 인생은 날마다 흥에 겨워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대체 뭐가 그리 우울한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으나 연고를 주르륵 늘어놓고도 차마 우울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혼자 남은 나는 인생의 연고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슬픔은 보다 구체적이고 우울은 안개처럼 모호하다. 슬픔은 자신이 지녔던 것의 직접적인 상실과 관련이 있고 우울은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연결된다. 그래서 슬픔은 때로 힘이 될 수 있어도 우울은 그렇지 못하다. 우울한 인생이 우울한 이유는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사랑이 연고일까? 사람은 연고일까? 어떤 상처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연고일까? 그 연고에는 혹시 유통기한도 있을까? 그때 창밖에서는 다정한 미소를 띤 세 사람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슨 얘긴가를 한참 나누고 있었다. 그 중에서 내게 등을 돌리고 선 사람은 무척 순진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심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뜨겁게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웃어주는 두 사람은 도를 믿느냐고 따라붙는 거리의 2인조였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에게는 그런 연고라도 필요했던 걸까?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그날도 아빠에게 맞아서 몸과 마음에 연고가 필요했던 아이는 성당으로 달려가 기도를 한다. 예수님은 가난했다면서요? 예수님 아빠는 일도 하고 안 때렸죠. 하지만 전 가난하고 나이도 어려요. 아빠는 실직한 지 오래됐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안엔 악마가 있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착한 아이는 아니지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힘들어요. 저랑 약속하실래요? 예수님이 제 동생에게 예쁜 성탄 선물을 주면 1년 내내 착한 아이가 될게요. 예수님의 아빠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일방적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한다. 그리고 가난은 영혼을 잠식한다. 가난은 때론 폭력적이어서 허물어진 영혼은 고열에 동반하는 환각처럼 폭력성을 드러낸다. 퍽퍽한 생활은 마음의 여유마저 차압하는지 슬픔으로 병든 아빠의 영혼은 철없는 아들의 행동을 조금 유난스러운 말썽 정도로 여기지 못한다. 그저 조금 나무라고 넘어가지 못한다. 삶의 통제력을 가난에 빼앗긴 아빠는 자기 연민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그 좌절감을 어디서든 무엇으로든 보상받으려 한다. 스스로가 너무 싫어질 때 어떤 사람은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괴물이 되고 언제나 더 약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가난이 싫은 아이는 아빠를 미워하며 그럴수록 더 엇나가고 못난 아빠는 스스로가 미워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아빠의 마음은 지옥이 되고 망가라치바 기차에 몸을 던지고 싶은 아이는 악마가 된다. 그리고 아빠를 죽인다. 마음으로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마음에서 죽어가죠. 먹먹함이 뭉게뭉게 피어나 기어이 가슴을 미어지게 만드는 이 아이들을 두고 슈퍼맨은 어느 부잣집의 거실에서 노닥거리고 있단 말인가.
동심이 떠나버린 빈자리를 바라보는 일은 슬프다. 더 이상 순수를 가장할 수도 없게 슬픔을 알아버린 유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마음은 먹먹하다. 너무 일찍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아이의 좁은 어깨를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길을 잃은 듯한 황망함에 휩싸인다. 아이들이 떠나버린 놀이터에 혼자 남아 비를 맞는 것처럼 울적해진다. 그리고 비 내리는 놀이터에서는 언제나 연구가 필요했던 날들의 나를 만난다. 그러나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다. 제때 연고를 바르지 못해서 덧나버린 어떤 상처. 한참을 두었다가 다시 꺼내봐도 여전히 안쓰러운 아픔. 오래전 어느 날에 어렸던 나에 대한 연민. 하지만 그런 건 불주사 자국 같아서 드러낼 것도 비교할 것도 아니다. 어느 저녁에 술잔을 기울이다가 담배 연기에 눈에 매워져서 오래전에 아팠던 기억이 새삼 안쓰럽더라도 꿀꺽 삼키고 소주로 입 헹굴 일이지. 불주사 맞았던 그 어스비슷한 흉터를 드러내 보여주면 무엇하리. 마음이 유난히 굳을 때면 해묵은 상처가 우리하게 욱신거리더라도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들여다본들 무엇하리. 차라리 누군가의 연고가 될 일이지. 누군가의 뽀르뚜가가 될 일이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2012.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은 무려 1968년에 처음 발표되었다. 저자인 J.M. 바스콘셀로스는 제제처럼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던 경험도 작가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일단 소설이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번역되어 수천만 부가 판매된 만큼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억울하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상상력과 그 아이를 도와주는 품 넓은 어른 또는 황소 아니면 요정의 우정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남아있는 슬픈 동심을 어루만져주는 최고의 연고다. 제제가 망가라치바 기차에 몸을 던지겠다고 말한 날 밤이 새도록 기찻길을 떠나지 못하는 뽀르뚜가는 감동적이고 마지막 부분은 내용을 알고 봐도 너무 잔인해서 늘 가슴이 아프다. 감독 마르코스 번스테인, 주연 후아오 기에메 아빌라, 호세드 아브레우. 쇼윈도 가족의 모델 하우스.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다. 예전에는 공신력을 지닌 매체에서 잘 설계된 설문조사를 통해 각 분야의 파워 인물을 선정했다면 요즘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나 구독자의 수로 자신이 지닌 영향력을 스스로 입증한다. 이를테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는 그 단순한 논리에 따라 이들은 적극적이고 거리낌 없는 소비를 과시함으로써 소비의 전문가가 되어 인플루언서로 우뚝 선다.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에 광고가 붙듯이 이들도 마케팅에 적극 활용된다. 이들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 것들은 구독자의 수만큼의 파급력을 지닌다. 이 프로그램은 간접 광고 및 가상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아예 이런 공지를 하고 시작한다. 제임스 본드의 자동차나 에단 헌트의 노트북은 맥락이라도 있고 주인공이 입고 걸치는 협찬은 설정이라도 그럴듯하지. 뜬금없는 광고가 실소를 유발하며 몰입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래도 PPL은 계속된다. 삼척동자가 알 만큼 노골적이라도 간접 광고는 미세하게 남아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르고 속고 알고도 속는 게 인간인지라 똑같은 세트를 짓고 콘티를 짜고 감독의 연출에 따라 촬영했지만
드라마일지언정 실감나는 생활의 소품으로 사용된 PPL은 조금이라도 더 리얼하게 다가온다. 한 단계 위에는 쇼윈도 부부와 가족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연예인들의 생활 공간을 전시하고 그들의 생활을 중계하는 이른바 관찰 예능이 범람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광고와 협찬이 요소요소에 배치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혼자 살면 혼자 산다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앞세워,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가, 안 했으면 어머니가, 반려견과 할머니, 하다 매니저까지. 연예인과 그 주변 인물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화장실 가는 모습을 그럴듯하게 편집해서 방송으로 내보낸다. 연예인의 가족은 새로운 직업군이 되었고 그들은 간접 광고를 발판으로 직접 광고를 찍기도 한다. 봄비를 맞으며 충무로를 걸어갈 때 쇼윈도 그라스에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알 것도 같은데 이들이 기꺼이 쇼윈도에 전시하는 생활에 얼마만큼의 진실이 담겨 있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심상찮은 가족이 등장했다. 완벽한 외모에 기름진 화술까지 겸비한 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과 최첨단으로 치장해서 단박에 마을의 핫이슈가 되고 이들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순식간에 유행이 된다. 그동안 남부러울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인플루언서였을 사람들도 이 가족들 앞에서는 한참 뒤처진 것 같아 불현듯 민망하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리얼리티의 단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이들은 마케팅을 위해 거짓으로 가족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다. 가장 진실하지 않은 가족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놀라운 반전. 이들은 완벽한 가족으로 행세하기 위해 뜨거운 금슬을 과시하며 화목한 모습을 연출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매료된다는 사실이야말로 마케팅이 현실을 잊게 만드는 판타지의 영역이라는 걸 말해준다. 어쩌면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하면 이미지도 생활의 스타일과 태도까지도 함께 배송될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뚝딱뚝딱 모델하우스를 짓고 화려한 쇼윈도에 욕망의 이미지를 전시한다. 이미지는 현실을 미화하며 현실을 은폐한다. 이미지에 익숙해진 눈에 현실은 시시하다. 핀조명을 받지 못하는 낡은 물건은 초라하다. 흠없이 화사하고 그림자 없이 찬란하며 주름살 없이 매끈한 이미지는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껍데기 안에 속살이 채워지는 것을 궁극적으로 방해한다. 그들의 모델하우스는 모니터 속에서 환하게 웃는 완벽한 가족들처럼 현실을 모사한 이미지들로만 매끈하게 꾸며져 한시도 시시하지 않고 1초도 초라하지 않고 어느 구석도 궁상맞을 일이 없다. 하지만 생활이 담기지 않은 모델하우스에는 냄새가 없고 쇼윈도 앞에서 환상의 채널에 접속하게 해주는 성냥은 어느 순간 손가락에 작은 물집을 만들며 화들짝 꺼져 어둠 속에 빨간 점 하나를 찍고 사라진다. 욕망에 부대끼며 살다 보면 몸을 웅크리고 온기를 지켜야 하는 밤이 왜 없겠느냐마는 생의 한기를 달래줄 안온한 담요를 꿈꾸는 밤이 어째서 없겠느냐마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안심이 되고 명품을 신분을 나타내는 일종의 증명서로 생각한다면 아주 사소한 바람에도 휘청이기 쉽다. 그러니 내면에 불을 지피고 자긍심에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할 테지만 당장 지금을 잊고 싶은 마음 앞에서는 한가하거나 순진한 소리일 뿐이다. 수상한 가족 2009 근사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요즘도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엄친아인 아들과 딸 화려한 집과 세련된 인테리어 멋진 몸매를 감싼 온갖 명품들 게다가 부부는 더없이 다정하고 가족은 화목하기까지
부유한 동네로 이사를 가서 세상 어디에도 없을 완벽한 가족 행세를 하며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스텔스 마케트 팀의 리더로 나오는 데미 무어는 사랑과 영혼, G.I. 제인 등의 영화로 유명하고 데이비드 듀코브니는 엑스파일의 FBI 요원인 멀도로 출연해서 한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다. 가짜 가족의 뽐뿌질로 진짜 가족이 위기에 처하자 남자는 이 일에 회의를 느끼고 가족의 실체를 폭로한다. 그는 가짜의 옷을 벗고 진짜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 원제는 존슨의 가족이라는 뜻인데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가족으로 위장했다는 뜻을 제목에 담고 있다. 감독 데릭 보트, 주연 데미 무어, 데이비드 듀코브니, 앰버 허드, 벤 홀링스워스,